고성과 속초, 강릉과 인제를 집어삼킨 강원도 산불이 잔불까지 모두 잡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이미 53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과 창고 등 건물 6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농민들인데 특히 영세 농민 대부분은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시설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인제와 고성, 강릉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와 감식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인제 산불의 경우 최초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그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년 전 필리핀에서 있었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여성 일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초대됐던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성접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하려는 동부 거대 군벌과 정부군이 충돌하면서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일어나서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산불이 막대한 피해를 남긴 채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한 명이 숨졌고 주택 530채가 불에 탔습니다. 650여 명의 이재민은 임시거처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구장 넓이의 740배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불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꺼지면서 오늘도 복구 작업, 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어질 텐데요. 지금 이 시기가 농번기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봄철 성수기에 관광객들을 한참 맞이해야 할 때이기도 해서 피해 주민들의 허탈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아침엔 김태훈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 면적은 530헥타르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740배입니다. 속초 시민 1명이 숨졌고 주택 530여 채와 건물 10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 65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 태세를 복구 지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살수 지원에 소방차 2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21개소와 수도 공급이 끊긴 민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들도 복구 작업에 참여합니다. 의용 소방대원 9만 4천여 명은 화재로 무너진 구조물에서 잔해물을 정리하고 물청소에 나섭니다.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방관 160여 명은 피해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어제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관광시설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융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는 들어가서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는 갈 곳 없던 이재민들이 체육관 등 불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 같이 머물러야 했죠. 다행히 이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임시 거처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대형 체육관에 단체로 머물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불편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연수원을 이재민들에게 내준 겁니다. 모두 96개의 방을 제공해서 460여 명이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수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조립식 주택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와 강원도개발공사도 각각 공무원 수련원과 알펜시아 리조트를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부영도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중 224가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주거 지원 부스를 찾아 상담하면 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강원도 인제와 고성, 강릉 이들 세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와 감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꺼진 인제 산불의 경우 그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에서 시작돼 속초로 번진 산불.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 넓이의 산과들을 태우고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전신주 개폐기 전선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번진 걸로 보고 해당 개폐기를 정밀 감식 중입니다. 근처 가로등과 간판 조명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비슷한 피해를 낸 강릉 옥계면 산불 발화 지점으로는 한 신당 재단이 지목됐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던 전기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돈이 그건 통과는 못하죠. 막 그렇지 전기초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불길을 잡은 인제 산불에 대해선 최초 발화 지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그쪽서부터 엄청나게 퍼져 있었죠. 여기저기 그냥 막 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고성과 강릉으로 인력이 몰린 탓도 컸습니다. 경찰은 근처 민가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 근처 신당에서 촛불이 번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 중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도 불었다가 이렇게도 불었다가 불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이만한 초를 이렇게 경찰은 이와 함께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주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 상당수는 봄을 맞아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들입니다. 특히 영세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습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다 보니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소중한 벽시와 비료가 한순간에 재가 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 창고에 차곡차곡 준비해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와 파종기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트랙터 한 대는 웬만한 승용차 2세대 가격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화재 보험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거든. 전체 농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지난해 경우 7%를 조금 넘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땅에 농사를 짓는 영세농은 정부 지원도 없어 가입률이 더 낮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복구비가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미치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누가 다 이렇게 이걸 해주나? 응? 아유.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난 포항 지진 때 정부 지원금은 한 가구당 900만 원. 한순간에 살 곳과 일할 터전을 잃은 이재민 앞에 막막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오늘 4월 임시국회 첫날인데요.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들의 반발로 어제 되지 않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을 비판해왔는데 변호사인 남편은 대기업 사건을 수임했다며 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창부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했지만 오늘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탄력 근로제 확대 기간과 추경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8년 전에 시민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에서 내전으로 또 다시 가는 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려는 동부 군벌과 정부군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양측의 무력 충돌로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또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발생해서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리비아가 또다시 내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통합 정부군과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선언한 군벌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 LNA가 현지 시간 7일 트리폴리 외곽을 공습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군은 LNA의 수도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정부는 최근 나흘간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고 앞서 리비아 국민군 LNA는 병력 1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 시민혁명으로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 세력이 난립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UN 지원으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가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고 있고 군벌 리비아 국민군이 동쪽을 점령해 사실상 국가가 둘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휴전 이후 잠잠했던 시리아에서도 현지 시간 7일 정부군과 반군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전했습니다. 관측소는 정부군이 반군의 최후 거점인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를 포격해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부 하마주 도시 마시압을 반군이 폭격하면서 4명이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이 중동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이스라엘 총선 내일 실시가 되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보수와 중도를 대표하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TV 채널 13이 현지 시간 5일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파인 리쿠드당과 중도인 블루와 화이트가 각각 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회 전체 120석 중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우파가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은 66석으로 중도 좌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파의 다수당인 리쿠드당을 이끌고 있는 네탄야후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13년 동안 총리를 지낸 보수 강경파입니다. 유대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욱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도 측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면 블루와 화이트를 대표하는 간츠 전 참모총장이 총리를 맡게 돼 유연한 대외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진화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격려에도 감사드리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군 장성 인사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영우 육군 참모총장과 이완근 공군 참모총장이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인사가 발표되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외교부가 한국과 스페인 차관급 회담이 열린 행사장에 구겨진 태극기를 배치해 물의를 빚은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최근 외교부에서 업무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논란 사흘 만에 징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7.9%, 가계빚이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주요 34개 나라 가운데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 발표인데요. 지난해 3.1%포인트나 올라서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규모가 지난해 190조 원에 달할 만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하지만 수익률은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기예금 금리가 1.99%였고 그 절반 수준인 건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5%에도 미치지 못해서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이후에 노사 갈등이 계속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성묘객이 묘지에 담배를 꽂아놨다가 불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서울 관악경찰서의 현직 경찰 2명이 관할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접대 이외 금품도 오갔는지 또 접대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소아 전문병원에서 3살 이하 어린이 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베트남을 다녀온 생후 7개월 아기가 지난 2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다른 아기 4명도 잇따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민주인권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옛 광주교도소 주변에 법교육시설이 들어서고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중요 목조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해서 24시간 경비 체계를 갖췄습니다. 전주 풍남문과 고창 선운사 등의 안전경비원을 60명을 배치했고 석조 문화재 9곳에는 경비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국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의 유해가 내일 돌아옵니다. 이재수, 김태견, 강영각 3명입니다.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 각각 안치가 됩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원해서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최저임금법, 또 유치원 3법 등의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여서 첫날부터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회고록과 관련한 민형사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 기일, 전 씨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 위반이라는 전 씨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변론 준비 기일도 오늘 열립니다. 어긋난 척추나 관절을 바로잡는 치료법인 한방추나요법에 오늘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출근길 맑고 포근한 아침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탁했던 공기도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면서 오늘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낮에도 볕이 따스하겠습니다. 이번 주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전주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전남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고요.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강원도 산불은 마무리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 밤엔 대구의 야산에서도 불이 나 축구장 3개 크기의 임야를 태웠습니다. 어제 서울 인왕사에서도 불이 났는데 다행히 불이 산으로 옮겨 붙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인왕사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아침 6시 55분쯤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기와 지붕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 심했죠. 시커먼 연기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이미 소방차 왔을 때는 불이 이미 끌 수 없는 상황. 소방관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보강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불은 보강전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보강전 담벼락엔 아직도 소방 호스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서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보강전 위에는 원래 기와 지붕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전체가 타버리면서 기와 지붕이 전부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상과 종, 목판 등이 불에 탔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아니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자칫 인왕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 침대 위에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밤 8시 반쯤엔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축구장 약 3개 면적 임야를 태우고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경찰이 2년 전 가수 승리의 필리핀 팔라완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파티에는 유흥업소 여정업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승리는 필리핀 팔라완 섬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 파티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 자리를 함께했던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명단에는 유흥업소 여정업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승리가 부담했는지, 부담했다면 성매매 관련 대가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정업원들을 소개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또 팔라완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 측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파티 참석자의 여행 경비를 부담했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최근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는 이제 옛말이 됐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휴대전화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이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 누구든 손쉽게 마약을 구한다는 영화 속 설정. 현실과 얼마나 가까울까? 실제 휴대전화 한 대만 있으면 마약을 팔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글, 트위터 등에서 대마를 의미하는 은어로 검색해보니 수많은 판매글이 나옵니다.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접촉하자고 합니다. 직접 판매자들과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가격은 대마 1g에 18만 원, 결제 후 30분 안에 전달해줄 수 있다고 답합니다. 사기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하니 판매할 대마와 함께 인증사진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거래 방식은 이른바 던지기,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전화 부스나 공중 화장실 등 눈길이 잘 가지 않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합니다. 돈만 가로채는 사기도 많아 마약 사범들은 몇 차례 사기를 당한 뒤에야 진짜 공급책을 찾아 거래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SNS를 통한 거래가 늘면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조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과 무엇인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했던 발언이기는 하지만 오는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일단 해석됩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 행사장에서 연단에 오릅니다. 그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무언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en I first came in. 정상 간의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그만둔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바른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Had to walk from the one deal. Was it going to be a right deal? But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자신이 주장한 빅딜, 즉 일괄 타결 방식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모든 핵시설과 생화학 무기까지 해체하는 빅딜 방식의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왔습니다. 같은 날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북미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 없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는 날 북한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주가 북미 협상 재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보죠.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세판짜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빅딜을 주장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굿 이너프 딜인가요?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그 성과 없이 이제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최대한도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번에 해결하겠다. 이게 마치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존 볼튼이 얘기했던 모든 걸 다 내놔라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은 설사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또 다시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거의 아마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아무리 어려워도 3대에 걸쳐서 체제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핵을 미국이 압박했다고 한 번에 다 내놓는 거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의 초강대국의 정상의 입장 체면도 살려주고 또 미국이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 다시 했을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존 볼튼이나 폼페이오가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굿 이너프 딜이라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일괄 타결식으로 한 번에 비핵화를 진전하는 것은 북한이 체제 안전이나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비핵화를 하면 완전히 안보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조성되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번에 비핵화하는 건 어렵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살라미식의 스몰 딜 여러 개로 해가지고는 또 미국 여론이 너무나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서 굿 이너프 딜이라 그래가지고 비록 단계로 나누지만 단계를 뭐 얼리 하비스트 조기 수확이라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리고 단계를 줄여서 미국이 걱정하는 살라미 전술을 돌파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제 그 비핵화를 하면은 제재 완화 같은 걸 해주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도 같이 도입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들어주되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굿 이너프 딜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줄이고 스냅백을 도입하고 그래서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최종적인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도 좀 명확하진 않더라도 설정을 하자. 그렇게 하면 미국이 원하는 일정표도 나오고 최종 목표도 확인되고 초기 단계도 확실히 되니까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하고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행하는 방안 이걸 이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협상의 여지를 좀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입장이 좀 다른데요. 지난번에도 존 볼튼 못지않게 폼페이오도 상당히 거세게 합의를 이제 방해 놓은 거로 제가 보는데요. 그 이유는 폼페이오 장관이
상원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기가 강성 이미지를 가졌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은 또 다릅니다. 계산법은. 자기 이제 대선에서 내년에 다시 당선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지난번에는 코온 변호사의 그 일종의 비난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빅딜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판을 깨서 노딜을 함으로써 공화당한테도 오히려 칭찬을 받고 미국 언론에도 상당히 잘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카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 카드를 이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참모들이 빅딜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체면을 살려주고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 네, 실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들으면 네. 자리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장관을 계속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난번처럼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합의가 아니라 조금 더 개선해서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합의가 새롭게 마련돼서 서명을 한다면 국무장관도 상당한 공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도 조만간 또 뭐 몇 달 안에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대화의 끈은 살려두려고 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현종 차장이나 정의용 실장이 이제 그 여러 경로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파견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에서 썩 그렇게 내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먼저 입장을 내놓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자기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러 그 우리 정부가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혹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뭐 특사를 받고 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네. 보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정보가 뭐 확실히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혹시 특사가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주 그 물밑에서 갔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특사를 이번에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만 입장이 완화를 얻어낸다면 그 뒤에 특사를 파견하거나 정상회담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11일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이때 뭐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정상회담 앞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컸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우리 시간으로는 12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개막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게 보여지진 않고요. 일단은 뭐 자력갱생으로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어느 누구에도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자. 네. 그러면서 일치 단결을 호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그 뒤에 이 대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뭐 이건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본래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고인민회의 하기 이틀 전에 정치국회의, 당 정치국회의에서 최고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최고인민회의 인준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열흘 뒤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진 노선을 이제 접고 경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그 순서로 보면 지금도 뭐 내일쯤 정치국회의를 해야 되는데 설사 하더라도 발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국회의를 하더라도 지금 입장을 확실히 정하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보고 나서 내가 입장을 정해서 발표를 하겠다
정도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뭐 새로운 노선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없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새로운 노선보다는 자력갱생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한 번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자기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거든요. 네. 최선희를 통해서만 한 2번 정도 얘기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심 중이고 나름의 학습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딜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만심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변만 폐기하면 제재를 풀어줄 거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갑자기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야 조금은 더 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만 조금만 완화 쪽으로 이끌어내면 북한도 완화 쪽으로 가서 그렇게 머지않아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용산의 옛 유엔 사령부 땅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오염 물질이 또 검출됐습니다. 이곳에는 주상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죠. 국방부가 이미 29억 원을 투입해 한 차례 정화 작업을 했는데 추가로 13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공원이 들어설 부지 옆에 유엔 사령부가 있었던 땅입니다. 2016년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민간 건설사가 사서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이 땅에서 주거지역 기준치를 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전체 부지 절반 넘는 면적이 유해 기름 성분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와 불소로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면적만 축구장 4개와 맞먹습니다. 오염된 지점들은 예전에 미군이 차량 정비소와 기름 저장 탱크를 뒀던 곳입니다. 용산구청은 LH의 정화 작업을 명령했습니다. 취재 결과 정화 작업에 약 136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006년 반환받기 전에도 유해 기름 성분이 발견돼 국방부가 29억 원을 들여 캠프그레이와 함께 정화 작업을 했는데 136억 원을 또 쓰게 된 겁니다. LH 측은 워낙 큰 비용이라 국방부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라면서도 미군과는 정화비 협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수업화 개정을 하든지 혹은 방위비 분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오염 토양의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군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강원도 고성과 속초 또 동해안 지역 쪽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의 허탈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역 상인들도 지금 걱정이 큰 게 봄을 맞아서 강원도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한참 많을 시기인데 곳곳이 적막하기만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은 속초 중앙시장 풍경이 평소와 전혀 딴판입니다. 주말 휴일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던 이곳 시장 골목이 지금은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골목은 닭강정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유명한데요. 집집마다 긴 줄을 늘어섰던 평소 모습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시장 주변 도로도 텅 비었습니다. 100%다면 30%밖에 안 돼요, 장사가 지금요. 속초 대포항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북적이던 횟집엔 손님이 없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예약 취소가 잇따라 울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이 지역 상인들을 걱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오는 거고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 도시들은 모두 관광산업 비중이 큽니다. 평소처럼 이곳을 찾아주는 게 곧 자원봉사란 말까지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엄청난 피해를 남긴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불을 끌 장비 문제, 특히 많은 양의 물을 실어서 날라서 뿌릴 수 있는 대형 소방 헬기가 없다는 건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 계속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소방 헬기 KA-32입니다. 수면에 가까이 붙어 호스로 물을 빨아들입니다. 3,000리터까지 담을 수 있지만 안전 문제로 보통 2,000리터만 채웁니다. 한 번에 투하하는 양이 적으니까 계속 이제 담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런 게.
이런 문제로 강원 소방본부는 이미 지난해 대형 카모프 헬기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한 번에 3,40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뜰 수 있는 기종입니다.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산불 났을 때는 이 강풍 때문에 산불이 금방 번지거든요. 산불 진압에서는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대에 250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기재부가 반대했고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3,000리터짜리 물탱크를 달고 산악지대를 누비는 산불 소방차 예산안도 역시 빠졌습니다. 효용성이 낮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강원 지역 소방 인력도 정원을 크게 밑돕니다. 기준 정원 5,100여 명에서 1,400여 명 모자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동해안에선 2000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까지 초대형 산불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각막이나 피부 같은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잘 보관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해줘야 할 공공조직은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인체 조직을 보관을 못해서 못 쓰게 만들고 또 오염된 걸 환자한테 이식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포장이 파손돼서 쓰지 못한 조직을 폐기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포장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공공조직은행은 이식 수술을 위한 골반뼈를 병원에 보내려다 포장이 파손된 걸 확인했습니다. 오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결국 이 뼈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작성한 내부 보고서엔 포장 상태 불량인 골반뼈 3개는 폐기하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와는 달리 재포장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시 쓸 준비를 한 겁니다. 파우치는 폐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재포장 처리를. 포장이 파손된 인체 조직 74개 중 65개를 재포장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체 조직법은 재포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포장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식약처 담당자가 3차 포장,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포장만 파손된 경우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해준 겁니다. 특히 몇 개나 재포장을 할 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하지는 않았고요. 수량에 대해서는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몇 건이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조직은행은 조직 검사를 다 했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체 조직을 받아서 이식해야 하는 의료 현장에선 우려를 나타냅니다. 3차 포장 자체도 이제 무균적인 조작을 거친 거기 때문에 3차 포장이 훼손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오염된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이식제는 폐기되어야 된다고. JTBC 정혜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공공조직은행 일부 지사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인체 조직을 보관하고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관리 실태는 이런데 정부 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하얀 상자를 든 퀵서비스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상자에는 공공조직은행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골, 피부 등의 인체 조직이 담겼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선 이 남성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서둘러 떠납니다. 이 남성이 인체 조직을 전달받은 곳은 건물 12층에 있는 공공조직은행 성남지사. 하지만 이곳에서 인체 조직을 보관하고 배분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인체 조직을 보관하려면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한데 해당 건물의 2개 층을 사용하는 성남공공조직은행은 13층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장소에서 인체 조직 관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한 공공조직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 12층에 보관했던 인체 조직을 13층으로 옮겨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난 3일 오후 뒤늦게서야 성남공공조직은행은 식약처로부터 12층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사를 관리하는 공공조직은행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차후에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조사하고요. 관리 책임을 잘 못한 일이라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후에도 공공조직은행 최모본부장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집을 떠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게 또 있는데요. 운전 면허와 관련해서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갱신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석 달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주민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 가운데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만료일이 올해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하지 않아도 석 달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간 연장을 받는 주민은 5개 시군에 약 2,000명입니다. 경찰은 2011년 구제역 피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파트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 겨울에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집이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안호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 조사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고장난 계량기를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파티를 해주는 도중에 일어나서 또 충격을 주고 있네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발생했습니다. 성인 4명과 아이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과정은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데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아기용 선물을 주는 파티입니다. 이 파티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폭력 조직 간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업을 앞둔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원산 갈마지구와 평안남도 양덕 온천지구를 찾은 바 있습니다. 연일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선택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란 노선에서 탈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맑고 폭은 건조특보, 그리고 내일 전국 비인데요. 월요일 출근길 전국이 맑고 포근합니다. 한낮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면서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건조특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런 날씨 정말 좋다며 즐거워하셨고요. 집에서 그냥 있기엔 날씨가 아깝다. 자전거나 탈까 행복한 고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기도 대부분 깨끗해졌으니까요. 오늘은 산책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도 여야의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로 끝난 겁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두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을 비판해왔는데 변호사인 남편은 대기업 사건을 수임했다며 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창부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했지만 오늘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과 추경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다시 보수 통합론이 불거졌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것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애국당을 언급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보수 재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대한애국당 후보가 한 0.8% 가져간 게 너무 아쉽죠. 예. 그게 저희한테만 왔어도 사실은 이번에 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었어요.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게 504표 차이로 졌습니다.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 진순정 대한애국당 후보가 얻은 838표를 한국당이 가져왔으면 승부가 바뀌었을 거란 계산입니다. 우파는 통합해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보수 재편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창원에 한 달가량 머물며 총력 지원했지만 이재환 후보는 3.57% 득표에 그쳐 4위에 머물렀습니다. 중간고사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 상태로 수권 불가능합니다. 공개적으로 분당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보수 대통합 등 정계 개편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 1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죠.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회의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없었지만 아마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당이 지금 두 사람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 불가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마 문 대통령이 생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공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연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협상 전략이 고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핵 비핵 협상과 관련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교착 국면을 뚫을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야당 시절에 대여 저격수를 하면서 일종의 좀 미운 틀이 바뀐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임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 대통령이 10일 날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출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가 어떻게 보면 이 내각을 거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8일 날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두 명에 대한 장관 임명은 그동안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된다면 자유한국당 어느 선까지 반발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5기를 넘어서 국정 포기 선언이다. 결국 그야말로 파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편향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을 그야말로 건강을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혹 중에서도 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신의 그 남편이 이 대기업의 그 송사 업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장관으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그 야당인 한국당의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가면 이 4월 임시국회를 완전면 보이콧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월 임시국회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민생 입법들이 상당히 야당에게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경우수를 따져가면서 이 지금 전국에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순탄치 않겠군요. 예,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지금 강원도 산불 그리고 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예비부터 먼저 쓰자고 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또 다른 민생 현안인 지금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지금 3개월이 6개월, 최소한 6개월은 늘려야 된다는 것이 여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 임금 체제의 이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타협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보수 대통합론, 이른바 빅텐트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마 이번 창원 성산 선거에서 상당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깝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놓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우파가 통합해야만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교훈이라고 했는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도 500표 정도 차이로 졌지만 지금 한 800표를 갖고 왔던 애국당 표를 갖고 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는 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 우파 통합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애국당에서 지금 통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탄핵 실적에 대한 정리를 하라. 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면 이 당내 비주류인 비박계들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지금 통합해야 될 대상 중에 한 분이 말하기 유승민 이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금 그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과거 이 새누리당 계열이라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포용 여부에 둘러싸고도 상당히 당내에 견해차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미래당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책임을 놓고 지금 공방이 거셉니다. 갈등도 깊은데 실제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말이죠. 뭐 갈라서려면 차라리 갈라서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 상대가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물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일단 단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새누리당 출신의 이 지금 바른정당 계열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하는 바른정당 계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기 전대를 통해서 아예 지도부를 바꾸자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그러면 차라리 갈라서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갈라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명분 자체도 조금 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변의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당내의 각 정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암중모색을 하는 기간이 조금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3지대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통합하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바른 그 미래당 내에서 새누리당 계열들이 상당히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국민의당 계열들이 그럼 차라리 그러면 정리하고 나가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평화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불었던 이 국민의당 녹색 열풍을 다시 한번 더 재현시켜보자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안철수 대표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그 정치적 욕망이 있었는데 욕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갈 경우에는 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호남내 정치 세력들을 흡수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독자적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는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지금 총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일종의 각 여러 진영에서의 이합 집산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온 마을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의 민간인들입니다. 이들이 가족을 살해한 사람으로 지목한 건 다름 아닌 한국군입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빈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잊지 못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봐야 했고
Còn thằng em 5 tuổi tôi thì mới vừa ra dần nước là bị bán toát miệng, má thở phì phò. 어머니는 생사조차 알기 힘들었습니다. Thì tôi đi quanh quẩn trong đó tôi cứ kêu mẹ ơi tìm mẹ tôi mà tôi kêu miết mà chẳng thấy mẹ tôi đâu. Tới 1 tháng trời, hơn 1 tháng trời mới cho vợ tôi mới cho biết là mẹ tôi đã mất thì. 총성과 폭탄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참담한 기억을 꺼내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베트남과 닮은 한국의 아픔을 보며 공감하고 위로도 받았지만 가장 원하는 건 사과입니다. 진상조사를 바라는 피해자 100여 명의 마음을 담아 청원서도 제출했습니다. Bởi vì tôi năm nay đã trên 60 rồi, tôi không còn thời gian nhiều nữa, cho nên tôi chỉ cầu mong là chính phủ Hàn Quốc hãy trả lời càng sớm càng tốt để cho tôi còn.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학살은 80건, 피해자는 약 9천여 명. 반세기가 지났지만 누구도 우리 대통령과 마주 앉진 못했습니다. Thì lúc đó tôi có nói rằng ngay mẹ tôi chết thì tôi nói rằng tại sao những người lính đỡ đó không giết luôn tôi đi để tôi theo mẹ tôi tôi phải đỡ vất vả phần nồ và đỡ sống bơ vơ. Cô vẫn nói là các ông hãy xin lỗi chúng tôi bởi vì nói với tôi một lời xin lỗi để cho tôi nguôi ngoai đi cái bất hạnh trong cuộc đời của tôi. JTBC 하혜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한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라질에서도 한 선박이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적어도 5명이 실종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란에서 지난달 19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큰 비가 3주째 이어지며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의 우기는 겨울철인데요. 이례적으로 봄에 게다가 넓은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홍수로 지금까지 70명이 숨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도로까지 무너지며 구조 작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 당국이 강 주변의 마을에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각국에서도 구호품을 보내는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가 하얀 공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이 커다란 우박에 맞아 차량이 부서지고 나무까지는 부러졌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얼음덩이는 순식간에 흉기로 변했는데요. 당국은 주민들에게 우박이 떨어질 땐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일렁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거주용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요. 3층에서 시작된 불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순식간에 6층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후 폭발이 일어나며 거리에 불덩이가 튀기도 했는데요. 거주자들이 급히 대피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푸젠성에서 핸드폰 도둑과 경찰 간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버스에 탄 여성의 핸드폰을 훔치려다 딱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은 현직 경찰관이었는데요. 도둑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잡힌 옷을 벗고는 그대로 도망칩니다. 여성은 아이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도둑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길을 가던 행인까지 가세해 1km가 넘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졌고 결국 도둑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도둑을 쫓은 용감한 시민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전기차로 장장 3년간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33개국을 전기차로 달렸는데요. 어제 호주 시드니에 도착하며 1119일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전기차로 달린 거리는 총 9만 5천 킬로미터. 전기차를 이용한 세계 일주로는 최장거리입니다. 남성은 전기차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휘발유로 달린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전기차 덕에 비용이 40% 절감됐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산불이 이제 완전히 진화가 되면서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는데요. 650명이 넘는 보금자리를 떠나 있는 이재민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 융자 방안 등 이곳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 면적은 530헥타르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740배입니다. 속초 시민 1명이 숨졌고 주택 530여 채와 건물 100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 650여 명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 태세를 복구 지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살수 지원에 소방차 2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21개소와 수도 공급이 끊긴 민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들도 복구 작업에 참여합니다. 의용 소방대원 9만 4천여 명은 화재로 무너진 구조물에서 잔해물을 정리하고 물청소에 나섭니다.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방관 160여 명은 피해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어제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시설 등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관광시설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 융자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살고 있던 집에 머물 수가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전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기관 연수원 등이 제공이 또 되고 있습니다. 체육관처럼 다 같이 있어야 하는 장소보다는 불편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곳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대형 체육관에 단체로 머물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불편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연수원을 이재민들에게 내준 겁니다. 모두 96개의 방을 제공해서 460여 명이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수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조립식 주택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와 강원도개발공사도 각각 공무원 수련원과 알펜시아 리조트를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부영도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중 224가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주거지원부스를 찾아 상담하면 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축구장 740개 넓이를 태웠다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남긴 불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불은 전신주 개폐기 전선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시작된 불은 신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제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돼 속초로 번진 산불.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 넓이의 산과들을 태우고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전신주 개폐기 전선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번진 걸로 보고 해당 개폐기를 정밀 감식 중입니다. 근처 가로등과 간판 조명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비슷한 피해를 낸 강릉 옥계면 산불 발화 지점으로는 한 신당 재단이 지목됐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던 전기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나? 이래 돈이 뭐 그건 통과는 못하죠. 막 그렇지 뭐 전기초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불길을 잡은 인제 산불에 대해선 최초 발화 지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그쪽서부터 엄청나게 퍼져 있었죠. 뭐 여기저기 그냥 막 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고성과 강릉으로 인력이 몰린 탓도 컸습니다. 경찰은 근처 민가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 근처 신당에서 촛불이 번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 중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도 불었다가 뭐 이렇게도 불었다가 불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이만한 초를 이렇게 해요. 경찰은 이와 함께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주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번 산불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농민들입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농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들의 시름이 그래서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조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벽시와 비료가 한순간에 재가 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 창고에 차곡차곡 준비해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와 파종기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트랙터 한 대는 웬만한 승용차 2세대 가격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화재 보험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거든. 전체 농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지난해 경우 7%를 조금 넘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땅에 농사를 짓는 영세농은 정부 지원도 없어 가입률이 더 낮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복구비가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누가 다 이렇게 이걸 해주나? 응? 아유.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난 포항 지진 때 정부 지원금은 한 가구당 900만 원. 한순간에 살 곳과 일할 터전을 잃은 이재민 앞에 막막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이 현지 시간 9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보수와 중도를 대표하는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TV 채널 13이 현지 시간 5일 총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파인 리쿠드당과 중도인 블루와 화이트가 각각 2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회 전체 120석 중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우파가 총선에서 확보할 의석은 66석으로 중도 좌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파의 다수당인 리쿠드당을 이끌고 있는 네탄야후 총리가 다시 한번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13년 동안 총리를 지낸 보수 강경파입니다. 유대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욱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도 측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면 블루와 화이트를 대표하는 간츠 전 참모총장이 총리를 맡게 돼 유연한 대외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1967년) 6월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빼앗아 점령했죠. 그런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화약고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내일 이스라엘 총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현 총리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골란 고원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가 현장에서 보내온 영상부터 보시고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골란고원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 야트막한 산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이 유엔이 관리하는 완충지대입니다. 저곳에 보이는 건물들은 유엔군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이곳 유엔의 휴전과 그리고 분쟁 방지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유엔의 시설입니다. 이곳 골란고원은 67년 6월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점령해서 계속 발리게 했습니다. 시리아는 73년 기습 공격을 했지만 1000대 탱크를 동원하고서도 이곳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문을 받고서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네, 골란고원 현지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인택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인택입니다. 네,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골란고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골란고원은 이제 서울시 3배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 중에 이제 3분의 2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3분의 1은 시리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상당수 지역의 유엔군이 완충지대로서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으로 한 65km 정도, 동서로 이제 12에서 25km 정도의 그리 크지 않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는 그 시리아 쪽이 완전히 그 고지되기 때문에 시리아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요청이고, 그리고 여기에 호수와 저수지가 많아서 이스라엘 전체 물 공급의 15%를 차지합니다. 네. 이런 경제적, 군사적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영토라고 인정하면서 문제가 이제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죠. 네, 앞서 최인택 기자가 현장 모습 전해주면서 평화로운 새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그동안 갈등이 깊었던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4년부터 유엔군이 주둔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유엔군 사망자가 58명입니다. 국제기구에서 나와 있는 민간인 1명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그 이후로 큰 군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중간에 그 국제기구에서 나와 있는 유엔에서 나와 있는 평화 유지 그리고 이제 휴전 감시하는 쪽에서 이런 희생이 날 정도니까 굉장히 그 위험하고 갈등이 고조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 이건 즉석 결정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어떤 복잡한 그 국제사회의 그 논리라든지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내년이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재선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선을 위해서 많은 정치 자금을 줄 수 있는 유대인 계층의 표, 지지 그런 걸 노리고 이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유엔은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평화유지군도 배치가 그곳에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일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그 중간에 있는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혹시나 있을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리아가 좀 내전 중이라서 이쪽에 어떤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국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걸 노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인정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일 있을 총선에서 보수파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주의자 강경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내부 정치적인 요인에서 이런 국제적인 사안이 이제 점점 더 불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미국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래서 중동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벌써 아랍연맹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에서 유엔에서 이제 한바탕 정치적인 설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계대안을 만들겠다고 한 거죠. 이 자체는 이제 사실 유엔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강대국에 의해서 비토권도 있고 좌우되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작지만 여러 나라들의 목소리가 골고루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국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내일 있을 이스라엘 총선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곳 상황과는 이번 이스라엘 총선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지금 굉장한 박빙의 그 선거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강경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유대 민족주의자라든지 어떤 강경파 그런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그 능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도 현지에서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그리고 주변 그 아랍인 그리고 특히 내부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일부 국민이죠. 한 절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모아 마지막 한 몇 %를 더 획득해서 정권을 다시 유지해 보겠다.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5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군사 요충지 지역입니다. 골란고원 현지에 나가 있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해외여행 트렌드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원래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 달 살기로 유명했던 곳이죠. 그런데 대기오염 수준이 요즘 최악이어서 한 달은커녕 아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공기가 맑다는 북유럽 국가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옛 사원과 야시장으로 유명한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시내는 물론 산도 들도 희뿌연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소방차가 물대포를 뿌려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방콕 포스트는 대기오염 탓에 치앙마이 등 북부 지역의 호텔 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60%로 뚝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기의 먼지 수준은 최근 10년 내 최악이라며 5월까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주춤한 건 타지마할이 있는 인도 아그라와 베트남 하노이, 터키 앙카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지역의 여행 사이트엔 눈이 따가울 정도다, 숨이 막혔다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이달 들어 대부분 대기질 지수가 경고 수준인 150 안팎입니다. 대신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난 나라들에 대해선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행업계는 발칸반도 일부 국가와 북유럽, 오세아니아 등에 대한 예약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기오염이 해외 관광지 인기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전주 KCC가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KCC는 어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87대 79로 울산 현대모비스를 눌렀습니다. 앞서 KCC는 원정으로 치러진 1, 2차전에서 현대모비스에 모두 패하면서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승리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0연패 끝에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어제 충북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4라운드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35대 23으로 이겼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승리를 따낸 건 지난 2017년 6월 24일 경남개발공사와의 경기 이후 653일 만입니다. 한국 여자배구 올스타가 태국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한국 올스타팀은 어제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9 한국-태국 여자배구 올스타 슈퍼매치 2차전에서 태국 올스타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흘전 1차전에서 풀세트 끝에 아쉽게 진 한국은 이로써 역대 슈퍼매치 전적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탁했던 공기도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회복하면서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낮에도 볕이 따스하겠고요. 이번 주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전주 18도, 광주와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전남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이어지고요.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과 인제를 집어삼킨 강원도 산불이 잔불까지 모두 잡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임야 53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주택과 창고 등 건물 6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농민들인데 특히 영세 농민 대부분은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어제까지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로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헌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돼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택시 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법 등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오늘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2년 전 필리핀 생일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리는 당시 파티에 유흥업소 여종업원 여러 명을 초대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때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